혈액 한 방울에 존재하는 물질의 양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산소를 운반하는 500만 개의 적혈구, 1만 개의 면역세포, 50만 개의 혈소판과 2천억 개의 항체 단백질이 들어있는 여기는 화학 반응의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이들을 눈으로 보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혈액 속에 존재하는 물질을 손쉽게 볼 수 있다면 인류의 의료 수준은 엄청난 진보를 이룰 것입니다. 바이러스를 빠르게 발견할 수 있고 우리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만들어지는 단백질을 보고 질병을 제 시간에 진단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현실은 가혹합니다. 바이러스와 단백질은 너무나 작은 물질이기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수준을 넘어 많은 교육을 받은 전문가가 거대하고 정밀한 기기를 사용해야 겨우 탐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돌파구는 있습니다. 여기 손바닥만한 크기의 칩에 작은 것을 보기 위한 인류의 투쟁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가장 큰 혁신을 가져다 줄 후보 중 하나인 레보너 칩입니다. 레보너 칩은 말 그대로 칩 위에 있는 실험실이란 뜻입니다. 물론 실제로 이 작은 칩 안에 우리가 흔히 실험실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상상하는 것들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하나의 칩에 생명공학 기술과 나노 기술, 반도체 기술 등을 집약해 놓았기에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덕분에 이 칩은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질병을 진단하는 능력이 대표적이죠. 질병을 진단한다는 건 특정 질병이 만들어내는 비정상적인 징후를 포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칩에는 눈과 귀가 없는데 어떻게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는 것일까요? 레보너 칩은 사실 눈과 귀보다 더 정확한 수단으로 질병을 탐지합니다.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란 단어를 들으면 운동과 근육을 연상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사실 단백질은 우리 몸을 총체적으로 제어하는 강력한 통제 수단입니다. 우리가 종종 당뇨병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접하는 인슐린을 포함한 온갖 호르몬들은 대부분 단백질이며 이러한 호르몬을 인식하는 수용체 또한 거대한 단백질 복합체로 이루어진 아주 정교한 구조물이죠. 단백질은 인간만이 가지는 고유한 물질이 아니라 대부분의 생명체가 사용하는 공통된 언어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많은 바이러스들도 단백질을 구성 요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주된 공격 수단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죠. 바이러스는 이 단백질을 우리의 단백질로 위장해서 세포 속으로 침투합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를 무력화하기 위해 우리가 사용하는 수단도 바로 단백질입니다.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 중 하나인 항체 또한 바이러스의 단백질에 달라붙어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이죠. 이처럼 단백질은 생명의 모든 장소에서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곳을 고르자면 바로 여기일지도 모릅니다. 생명의 마지막 단계가 지나서야 휴식할 수 있는 심장도 단백질에 의해 통제받고 있습니다. 심장의 근육 수축은 트로포닌이라는 단백질 복합체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트로포닌에 문제가 생기지 않길 바라야 합니다. 하지만 심장의 세포가 손상되면 트로포닌 I라는 단백질이 혈액으로 과다하게 방출되어 버립니다. 그렇기에 만약 혈액에서 트로포닌 I가 검출된다면 흔히 심장마비라고 부르는 심근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집니다. 이처럼 인체의 변화를 알아채게 만들어주는 물질을 바이오마커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트로포닌 I는 심근경색의 바이오마커입니다. 심근경색은 초기 사망률이 30%에 달합니다. 그러니 조기 검사를 통해 트로포닌 I를 검출해낼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되겠죠. 다행히 우리는 트로포닌 I를 검출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단백질은 고유한 3차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트로포닌 I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러한 구조를 인식하고 결합하도록 설계된 또 다른 단백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단백질을 설명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비유는 바로 자물쇠와 열쇠입니다. 마치 자물쇠에 딱 맞는 열쇠처럼 두 단백질이 결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경우에 따라서 우리는 이 둘을 항원과 항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바이러스의 표면에 있는 항원 단백질에 항체 단백질이 달라붙어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것도, 호르몬 단백질이 세포의 표면에 있는 수용체 단백질에 결합하여 신호를 전달하는 것도 모두 특정 자물쇠에 맞는 열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레보너 칩이 어떻게 바이오마커를 탐지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레보너 칩은 이런 항원과 항체의 특이 반응을 이용해 질병의 진단에 사용합니다. 심근경색을 진단하려면 심근경색의 바이오마커인 트로포닌 I 단백질을 검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을 진단하는 레보너 칩에는 이 단백질과 결합할 수 있는 또 다른 항체 단백질을 사용합니다. 트로포닌 I와 결합하는 항체는 자성을 가진 아주 작은 구슬인 마그네틱 비즈에 부착되고 레보너 칩의 특정 영역에 배치됩니다. 항체가 부착된 200만 개의 마그네틱 비즈가 단백질의 폭격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제 소량의 혈액을 레보너 칩 위에 떨어뜨리면 미세 유체의 흐름으로 인해 혈액이 비즈가 있는 영역에 도달하게 됩니다. 만약 혈액 속에 트로포닌 I가 존재한다면 마그네틱 비즈 표면의 항체와 트로포닌 I는 단단하게 결합할 것입니다. 이제 항체와 트로포닌 I의 결합체는 레보너 칩의 긴 통로를 지나게 됩니다. 이 통로의 위아래에는 전자석이 배치되어 마그네틱 비즈를 끌어당길 수 있죠. 전자석은 꺼지고 켜짐이 반복되기 때문에 마그네틱 비즈도 위아래로 진동하며 이 통로를 헤쳐나가야 하죠. 전자석으로 마그네틱 비즈를 끌어당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답은 바로 마그네틱 비즈가 지나쳐야 하는 통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통로의 아래에는 마그네틱 비즈의 개수와 동일하게 약 200만 개에 달하는 미세한 홈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미세한 홈들 속에는 트로포닌 I를 인식할 수 있는 또 다른 항체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마그네틱 비즈가 자성에 이끌려 홈에 들어갔을 때 트로포닌 I와 결합하지 않은 마그네틱 비즈는 유유히 홈을 빠져나와 통로 끝까지 이동하는 데 성공할 것입니다. 하지만 트로포닌 I와 결합한 마그네틱 비즈는 홈 속의 항체와 단단히 결합하여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죠. 이런 방식으로 트로포닌 I와 결합한 마그네틱 비즈만이 홈 속에 남아있도록 선택적인 덫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백질을 가두는 것이 바로 이 레보너 칩의 핵심입니다. 만약 자성이 너무 강하거나 스위치 조절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거나 느리다면 이 작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여러분이 본 모든 장면은 사실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단위인 마이크로와 나노미터 단위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홈 속에 들어간 비즈의 개수에 비례하여 혈액 속에 존재하는 트로포닌 I의 농도를 알 수 있습니다. 현대생명공학은 레보너 칩을 통해 나노미터 단위의 분자 하나를 직접 검출할 수 있는 기술력에 도달한 것이죠. 물론 이러한 기술력은 모든 회사가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심근경색과 연관된 트로포닌 I라는 단백질만을 이야기했지만 앞서 이야기했듯 우리의 인체 대부분은 단백질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을 탐지하는 바이오마커만 알고 있다면 동일한 방식으로 질병의 조기 진단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는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극미량의 바이러스를 검출하는 레보너 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가진 고유한 항원 단백질의 구조를 알아내고 그 항원과 결합할 수 있는 항체를 비즈에 부착한다면 혈액 속에 극미량만 존재하는 바이러스의 흔적까지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레보너 칩의 홈에 여러 종류의 단백질을 부착하여 다수의 단백질을 찾아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레보너 칩이 질병의 조기 진단과 예방에서 게임 체인저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보건과 의료의 혁신은 이처럼 작은 세계를 생각하고 들여다봄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로버트 훅은 현미경을 발전시켰고 레벤후크는 현미경을 이용해 최초로 세포를 관찰한 사람 중 하나였죠. 이들 덕분에 세균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적이 아니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현대생명공학은 아주 작은 분자가 혈액 속에 조금만 존재해도 검출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러한 혁신의 원동력은 생명공학 기술과 나노기술, 그리고 정보기술이 서로 보완하며 진화한 덕분이죠.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이제 전 세계 주요국의 전략 과제가 되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멋진 기술이 존재해도 그 기술의 수혜를 모두가 누릴 수 없다면 기술의 발전이 무슨 소용일까요? 질병을 미리 탐지하는 기술과 기계가 있어도 진단 가격이 너무 비싸거나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검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우리는 무언가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기술이 모든 사람에 닿는 보편 의료를 실현하는 길을 지나려면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